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 진짜. 나 사실 이 자리 여기가 익숙하지 않죠, 지금. 자, 죄송합니다. 오른쪽. I'm sorry about that. 테크니컬 프로블럼. 네, 그니까. 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 오늘의 주제 네. 오르트 구름입니다.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 네. 구름. 구름인데 태양계 밖에 있는 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이죠. 수금지화, 목토천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8개의 행성하고 태양, 네.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몇 개 있어요. 네. 외소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양의 소행성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점으로 박혀 있는 저 그림들 있죠. 저기가 소행성대예요. 저기에 소행성이 어마어마하게 뭉쳐 있어. 저기 오, 저렇게 떠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띠를 띠처럼요? 네, 띠처럼. 와, 신기하다. 네. 이렇게 소행성들도 이제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궤도님이 한번 다루신 적이 있어요. 오, 이게 뭔지 예쁘다. 아세요? 이거 복습인 거죠, 지금? 이거- 그렇죠, 이거는 복습이죠. 복습이지만 예. 교수님들 교수님, 집단 취소 네. 도와주세요. 그렇죠. 집단 혜성 취소. 교수님, 그렇죠. 혜성이에요. 혜성.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요 혜성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오르트 구름이. 네, 그래서 오. 오늘 요 혜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베이유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저게 이제 자수로 만든 건데 저 위에 보시면은 네. 혜성이 있어요. 네. 아, 신기하게 생각했겠다, 네. 아무래도. 표현력이 좀 실망스러운데. 저 아티스트. 근데 저게 1066년에 만들어진 혜성이에요. 그려진 건데 저기 보면 저 혜성이 바로 헨리 혜성입니다. 헨리 혜성이 75, 6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러면 인간의 일생에서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이 옛날 자료들에 보면은 이 혜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 헨리 혜성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뒤져가지고 네. 이 헨리라는 분이 이제 그 주기를 밝혀낸 거죠. 아, 주기를. 헨리 혜성은 주기가 상당히 짧은 혜성이에요. 75년인데. 75년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 네, 이거를 단주기 혜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혜성 주기는 그때 한번 기억나시는 200년 맞아, 단위로 엄청. 200년 단위. 네, 진짜. 2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년보다 안쪽이면은 단주기 혜성, 200년보다 길면 장주기, 긴 장주기. 주기. 장주기. 아. 장주기는 거의 일생에서 한 번 뭐 오면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보통 주기가 뭐 9,000년, 10,000년 이러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보면은 그리고 끝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헨리 혜성인데 네. 저 헨리 혜성을 인류가 탐사를 한 적이 있어요. 86년도에. 쟤를 탐사한다? 그렇죠. 쟤를 보러 가? 보러 갔죠. 갔어요? 심지어 2번이나 갔어요. 기억 좋 이게 헨리 혜성을 직접 가서 탐사선이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87년이에요. 그래서 87 우리 아, 그렇구나. 화소가 좋지 않죠. 그렇군요. 되게 오래 전이니까 그러니까 오래 전이라서 저 오른쪽에 보면은 고도가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점점 찍어서 이게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제가 가져오지 못하고 와, 저만큼까지 가까이 가서 저 혜성을 찍은 거예요. 80 몇 년도예요? 87년도. 와, 대단하다. 네, 86년. 저걸 따라가가지고. 그쵸. 따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탐사선이 가서 저 유럽 우주국이라고 ESA라고 그 자료 보면은 왼쪽에 있는데 유럽 우주국에 탐사선 지오토라고 있었어요. 지오토 관측선이 헬릭 해성까지 가가지고 저거를 이제 촬영을 한 거죠. 당시에는 이제 힘들었죠. 기술이 그렇게 또 발달을 하지는 못했고 또 위험성도 있었고 일단은 탐사를 해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근접 촬영을 한 거예요. 사실 해성을 보면은 그 안에가 어떻게 돼 있을지 추측만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렇게 촬영을 한 거는 저 때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혜성이 이제 그 뒤에 꼬리가 있잖아요. 네. 그 뒤에 꼬리 가스가 특정한 곳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게 전체가 다 이제 점점 물질이 나오면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정한 부위에서만 나오고 네. 있었고 생각보다 혜성이 밝으니까 저 이제 안에 있는 핵 저건 핵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 핵 부분이 밝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약간 우리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까맣듯이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밝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다. 그래서 헨리 혜성 그때 저때 지오토 관측 탐사선을 통해서 발생을 했는데 저렇게 특정하게 몇몇 가스층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후에 또 탐사선들을 여러 번 보내고 직접 촬영도 하고 하면서 이제 봤더니 저게 헨리 혜성뿐만 아니라 모든 혜성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건 또 다른 혜성이에요. 다른 혜성인데 또 보시면은 저 특정한 부위에
위에서만 저렇게 네, 그러네요. 네, 가스가 분출이 되는 거죠. 무슨 랜턴처럼 딱 모양이 그러네. 그렇죠. 저게 혜성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31가지 아이스크림 아, 네, 데 가면은 네. 주는 드라이 아이스. 네. 드라이 아이스들을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왜 먼지 있잖아요. 왜 청소기에 먼지라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왜 우리 우스터 소스나 뭐 돈가스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돈가스 소스 같은 돈가스 거. 소스? 네. 그런 거 좀 섞어가지고 네. 비닐봉지에 해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그게 뭉쳐지거든요. 그래요? 그 자체가 혜성이에요. 그냥 집에서 혜성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오. 그럼 까매지잖아요. 까매져요. 그 까매지는 게 가만히 있으면은 드라이 아이스니까 증발을 하면서 연기가 막 나오죠. 왜 드라이 아이스 그 자체로 싱크대에 막 넣어도 막 연기 엄청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많이 그거랑 장난쳤는데.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오. 그거예요. 근데 빛은 왜 나요? 빛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구리 태우면은 초록색으로 나오고 맞아. 뭐 스트론틴 태우면은 빨간색으로 빨간색 나오고 나오고 노란색 그런 거, 나오고. 네,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구성 성분에 따라서 이제 그 꼬리 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거는 혜성 꼬리가 막 파란 빛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냥 이제 노란색 빛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혜성을 탐사하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저 미션은 2004년도에 나사가 스타더스트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에 이제 보냅니다. 탐사선을 보내서 저 때는 뭐 이제 관측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꼬리 쪽에 있는 물질들이 타면서 이제 뒤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을 그 에어로젤이라고 해가지고 왜 끈끈이 주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쓰고 가면은 여기 이제 붙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지구로 기환을 하는 미션을 합니다. 뭐가 있는지 알기 그래서 갖고 와요. 분석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분석을 해봐서 찾아냈더니 유기물이 검출이 됩니다. 유기물. 심지어 아미노산이 검출이 됩니다. 생명의 어떤 그 신호가 될 만한 냄새? 그쵸? 음. 궁금한 거예요. 혜성이 계속 와요. 46억 년 전부터. 얘네들은 결국에는 태양을 지나면서 계속 증발되고 이렇게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분출이 되면서. 네. 그럼 얘네는 계속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혜성들은 직접 태양에 뛰어들기도 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혜성이 없어지는데 어디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천문학자들의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지랑 합쳐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혜성이라고. 그쵸. 그래서 우주에도 먼지가 있고 그 먼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애들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 비유가 맞아요. 그래요? 어딘가에 먼지는 우리가 주위에 항상 있잖아요. 존재하죠. 존재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혜성에 나타나는 그 얼음들, 작은 얼음 씨앗들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르트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혜성의 근원이 오르트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신 분이 얀 오르트. 아, 또 이름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셨죠. 어딘가에 혜성의 씨앗이 되는 무언가의 커다란 밭이 있다. 혜성밭. 저분이 제안하기 전에 사실 저 어니스트 오픽이라는 분이 저분이 이제 먼저 이런 오르트 구름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을 먼저 하셨고 이제 조금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하신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얀 오르트. 얀 오르트. 얀 오르트 네. 박사님이 제안을 하셨죠. 근데 이제 저거는 우리가 관측은 해보지는 않았고 관측은 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태양이 먼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가운데서 이제 별이 생겨날 때는 항상 저렇게 주위에 먼지 구름들이 있어요. 저 주위에 먼지 구름들이 저렇게 원반 모양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태양이 이제 가운데서 딱 비추면은 저 안쪽은 그래도 따뜻할 거잖아요. 열이 전달되겠죠. 네.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거죠. 그럼 안쪽은 점점 이제 작고 바위로 된 행성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성, 우리 같은 금성, 지구, 암석으로 된 디딜 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목성이나 토성, 해왕성, 천왕성에는 땅이 없어요. Yes. 예. Yes.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제 따뜻하게 암석 형이 생겨나고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질 테니까 거기에 존재하는 물은 이제 먼지하고 뭉쳐지면서 아까 드라이 아이스처럼 이제 얼음 형태로 이제 뭉쳐져서 떠다니게 되겠죠. 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저것들이 이제 바깥에 있는 행성들이에요. 네. 근데 아주 크죠. 그 수성, 금성, 지구, 화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바깥쪽의 행성들은 너무 크다 보니까 크면 클수록 중력이 센 거죠. 네, 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저 중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음 조각들이 이제 저기로 떨어지거나 얼음 조각들이 지들끼리 잘 지내다가 지들끼리 잘 지내다가 저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 큰 가스형 행성들로 떨어져 버리거나 또 중력을 지나거나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궤도를 지나면 이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에. 근데 이 작은 얼음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체는 그 중력이 얼마 세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니까 쟤네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데 저 가스형 행성들한테
궤도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데 저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때로 모였을 때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때로 모였을 때. 때로 모였을 때는 이 행성들한테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저게 수천억, 수조 개까지 있을 때는 분명히 행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니스입니다. 프랑스의 니스인데 이 프랑스 니스에 보면은 꼬뜨다지르 천문대가 있어요. 여기서 꼬뚜다지르. 꼬뜨다지르 꼬뚜다지르 전문대군요. 꼬뜨다지르 천문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태양계의 역학적 진화와 관련된 모형을 하나 이제 발표를 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오르트그룹이나 저런 것들이 어떻게 역학 관계가 있었을까 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델이 처음 개발이 돼가지고 이거를 니스 모형이라고 그래요. 니스 모형이 뭐냐면은 저기 보시면 저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 행성들이에요. 가스형 행성 가운데 점들이 저 바깥에 있는 것들이 그 작은 얼음 조각들이에요. 초록색이요. 초록색이 저 안에는 행성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가 저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가스형 행성들의 저 궤도가 바뀌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시작할 때 저 궤도들이 점점 뭉쳐 있어요. 조밀조밀하게. 그리고 심지어 5개예요. 한 개는 떨어져 나갑니다. 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궤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런 모형을 발견해냅니다. 이론을. 그래서 저게 니스 모형인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오밀조밀한 거예요. 맨 왼쪽에 보시면 오밀조밀 하다가 저것들이 이제 저 작은 영향들이 전부 합쳐져서 하나의 중력처럼 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 다음처럼 저 작은 물체들이 천체들이 퍼져나가면서 저 궤도도 바뀌고 목성, 토성의 궤도도 바뀌고 저 행성들이 퍼져나가면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저게 소행성들이 저렇게 막 퍼져나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구가 생겨난 지 한 6억 년 후에 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저렇게 떨어지죠. 지구에? 네, 지구에. 애초에 저렇게 지구뿐만 아니라 금성, 화성, 저 대폭격을 받게 됩니다. 후기 대폭격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와. 아까 그 모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쪽으로 튕겨나간 소행성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저렇게 사정없이 떨어지는 거죠. 와. 그래서 이제 지금의 궤도를 갖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태양계의 가장 끝 행성이 해왕성이잖아요. 해왕성이죠. 해왕성 끝에는 저게 또 안정이 되면서 저렇게 이제 그 작은 것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저거를 카이퍼 벨트대라고 그래요. 카이퍼 벨트. 네, 작은 저걸- 것들이 뭉쳐 있는 곳. 저 카이퍼 벨트는 이제 해왕성 바깥에 한 30AU, 1AU라는 거는 이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네. 거기에 한 30배 정도 되는 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5, 50AU 정도까지. 저렇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곱하기 45? 45, 한 45, 50배 정도.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있어요. 저 카이퍼 벨트는 구 모양이 아니고 저렇게 우리 궤도하고 평평하게 저렇게 도넛 모양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헨리 해성 말했죠. 네. 헨리 해성 같이 그 단주기 해성들은 저기서 카이퍼 벨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기가 200년 안쪽, 그거를 우리가 단주기 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 단주기 해성의 근원은 카이퍼 벨트다. 카이퍼 벨트. 네. 그래서 네.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카이퍼 벨트 때고 저 안에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가 카이퍼 벨트 때고 네. 그 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늘의 주제. 우와, 아니, 지금 나왔어. 나왔어! 올 흐트! 드디어 나왔습니다. 올 흐트! 심지어 저기는 1광년 정도, 빛의 속도로 1년 정도 되는 거리까지 이제 뻗쳐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어떻게 저런 모양을 저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태양도 우리 은하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별이 많잖아요. 네. 별들이 다 속도가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우리 주위를 지나가는 태양 주위를 지나가는 다른 별이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저 오르트 그룹에. 네. 그러면은 한 조각이 이제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태양 쪽으로. 그래서 저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해성이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네. 그렇죠. 그래서 장주기 해성들, 저런 장주기 해성들, 저거는 2013년도에 왔던 아이손이라는 해성의 그 궤도를 나타내는 건데 예. 저 아이손이랑 저 멀리서부터 오죠. 오. 저렇게 와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오. 비틀어져 나가는 거죠. 어. 저런 걸 스윙바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저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성까지 가고 또 멀리까지 가는데 그 속도를 얻어내는 거예요. 저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력 때문이라는 거죠. 네, 탐사선을 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와가지고 태양한테 가면은 바로 태양 중력에 의해 가지고 돌아버리는 거죠, 궤도가. 그리고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오, 멋있다. 드리프트. 와, 저 너무 좋아요, 진짜. 저 속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네. 심지어 태양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이제 태양계를 밖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느리면은 그냥 태양에 이렇게 줄기에서 계속 돌 처박혔거나 아니면 뭐 위성처럼 됐거나 뭐 돌 텐데 이러나요? 헨리성이 그런 거죠. 이제 충분히 빠르지 못해서 잡혀가지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75년마다. 75년마다. 75, 6년마다. 아, 그러면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게 되었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운데에 화살표가 있어요. 저게 저 작은 점, 저게 명왕성입니다. 아, 저게 명왕성인지 어떻게 알았냐? 네. 시간을 두고 관측을 했는데 왼쪽에 저기 있던 게 오른쪽에 가면은 없어져요. 그 움직인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저기 가서 발견됩니다. 저게 1930년도에 명왕성의 발견입니다. 9번째 행성이 되죠. 태양계의 행성이 됩니다. 근데 이 명왕성의 주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 않아. 왜요? 네. 이런 명왕성과 같은 물체를 우리가 카이퍼 벨트, 아까 해왕성 밖에 있는 거를 카이퍼 벨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카이퍼 벨트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이제 영어로 카이퍼 벨트 오브젝트, KBO라고 부릅니다. 아, KBO. 보라색이 명왕성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저 같은 평면에 있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나머지들은. 저기 보시면은 저 점점점점 위에 선들이 보여요. 높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한 평면에서 돌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가끔씩은 해왕성보다 가까이 가게 돼요. 저 명왕성이. 저 때부터 이게 행성으로 얘기는 했는데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카이퍼 벨트 때 저런 천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발견이 안 돼요. 이후 60년 동안. 그게 왜 그랬냐면은 명왕성이 유난히 밝았던 거예요. 1930년대에 찾고 90년대에 들어와서 그 다음 명왕성과 같은 행성들을 찾게 됩니다. 관측 기술의 발달이죠. 그제서야 이제 이 정도 관측을 할 수 있는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하게 돼서 1992 QB1이라고 저기 지금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나서 무수하게 명왕성과 같은 외소 행성들이 무수하게 발견이 돼요. 무려 1000여 개가 발견이 됩니다. 천여 개? 네.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태양계의 행성이 약 1000개가 넘는 거예요. 이제 와. 외우지도 못해요. 학생들한테 이거를 다 외우라는 괴로움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쵸. 천문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2006년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총회.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외소행성으로 강등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앞에 태양이 있고 우리 태양계들의 행성들이 쫙 있죠. 그리고 해왕성,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해왕성인데 해왕성 밖에 있는 게 이제 카이퍼 벨트 때고 오르트 구름이 저 끝쪽에 있는 건데 저 가로축이 이제 로그로 돼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점점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 사실은 이만큼 먼 거리인데 조금 일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고. 와, 대박이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어요. 로그로 이렇게 로그 스케일이라는 로그 거죠. 스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오르트 구름 밖에 우리의 제일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가 있습니다. 와, 알파 센타우리 굉장히 머네. 굉장히 멀죠. 네. 굉장히 멀어요. 뭔가 진짜. 그래서 이렇게 카이퍼 벨트의 천체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는데 와중에 이제 오르트 구름에 있는 천체들은 전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모두 합쳐서 이제 한 몇 천억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천체 2개가 발견이 돼요. 네. 세드나라는 애하고 VP113이라고 불리는 천체가 발견이 되는데 저 가운데 점이 있죠. 네. 저 가운데 점이 태양계가 있고 저 파랗게 보이는 게가 카이퍼 벨트예요. 그 어. 카이퍼 벨트를 지나서 큰 궤도를 도는 외소 행성 2개가 발견이 됩니다. 쟤네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오르트 구름인 건지 카이퍼 벨트를 넘는 건지. 그래서 이것들이 또 이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쟤네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큰 주황색 궤도가 세드나. 카이퍼 벨트의 궤도를 한참 넘어가요. 와. 저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관측을 알았어?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관측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천문학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 뭐라고 정의해야 돼? 진짜로? 네. 이거는 관측된 것만 이렇고 사실은 이런 천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패닉에 빠지는 거는 별들을 관측을 하면 이제 태어나고 있는 새끼별들이 있어요. 예. 그 제가 원래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것들을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 별들의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오르트 구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계산을 했을 때는 한 60억 개. 오. 60억 개 정도의 물질이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혜성이 오잖아요. 혜성에 나타나는 빈도수만으로 그거를 오르트 구름의 그 천체들의 개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400억 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편차가 큰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오르트 구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봐야죠. 가봐야죠. 그렇죠. 네. 2016년일 거예요. 2016년에 러시아의 기업가의 유리 밀러라는 분인데 저 가운데 계신 분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호킹 형님 우리 아니십니까? 호킹 형님입니다.
호킹 형님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심지어 칼세이건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앤드류안이라고 그래서 유명하고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라는 거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오르트 그룹이 아니에요. 알파 센타우리에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탐사해보겠다. 그 제일 끝에 있던데요? 아까 그쵸? 오르트 그룹 밖에. 아까 오, 오르트 뭘- 그룹 밖에 그 오, 거기 있는 별에 알파 센타우리 별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이거든요. 한 비트 속도로 4년이 넘게 가야 돼요. 한 4.3년 정도. 어떻게 가능한지 가능이 안 어떻게 돼요. 가능한지 이제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저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 기업가 저 유리 밀러라는 분이 1,000억 원을 쾌척하십니다. 레츠고 정말- 알파 센타우리. 정말 부러운 게 개인이 저렇게 나서서 저만큼을 기부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린뱅크 텔레스코프라는 거 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망원경, 전파 망원경이에요. 저 왼쪽에는 호주에 있는 파크 망원경이라는 거죠. 지금 저 전파 망원경으로 이제 탐사를 하고 있어요. 저 전파 망원경으로 외계 행성이 어디 있는지, 저런 이제 외계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 이제 저렇게 잡음 같은 게 들려오면 이제 저거를 이제 다 검사를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이제 정확하게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사를 해보는 거죠. 미리 검출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멋지다. 진짜 근데 저기까지 가서 신호만 받는 데만 4년이 걸립니다. 와. 그래서 총 가는데 20년, 신호 받는데 4년, 24년이 걸리는 거죠. 아, 4년. 제가 알기로는 2032년인가 일정이 맞으면은 그때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땅 해가지고 20년 내로 2030 몇 년에 2050년도면은 우리가 그 거기서 이제 도착해서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우주선이에요. 예? 저게 우주선인데 심지어 저 딱지같이 생긴 저 끝에는 다 돛이에요. 돛. 돛. 지구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이 저 돛한테? 돛에다가. 그래서 저 레이저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시킵니다. 빛의 속도의 20%. 네, 0.2%. 이 정도면은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20%예요? 그렇죠. 이 정도 속도면은. 근데 그 빔을 쏜다고 했는데 그 빔은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일정- 초반에만? 네. 초반에만? 공기가 없으니까 저항이 없잖아요. 속도가 줄어들질 않아요. 어느 정도 가속만 시키면은 아, 그 다음은 안 쏴도 된다. 아. 그래서 엄청 빨라서. 저 가운데 사실은 저 큰 거는 전부 돛이고 이제 저 빛을 받기 위한 돛이고 뭐죠? 우주선은 저 가운데 있는 점 같은 건데 저게 우주선입니다. 저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알파 센타우리에. 아. 유리 밀러 형 좀 약간 작전을 짜셨네. 네, 작전을 짜셨죠. 1,000억으로? 왜냐면은 무게가 나가면은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저 정도까지. 아, 엄청 조그맣구나. 네, 돛담배 타고 갔는데 저 돛은 빛의 돛이에요. 근데 요즘 과학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했잖아요. 저 작은 칩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저기에 안테나, 라디오, 심지어 자이로스코프, 수신기 다 달아놓습니다. 카메라까지.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를 보내는 거죠. 아, 밀러 형 또 생각이 있으셨어. 그렇죠. 생각이 있으셨죠. 똑똑하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가능을 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됐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1,000억을 투자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다. 네. 우리가 그 끝에까지 가는데 7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4광년이에요. 그러면은 5년이면 오르트 그룹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다른 별로 향해 가는 단계까지 왔어요. 빛을 타고. 빛을 타고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태양계 형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르트 그룹까지 하나하나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